늘 저희 그 행사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음으로 양으로 많이 살펴주고 계시는 김재영 박사님을 모시고 문화 해설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선 먼 길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보니까 6시 40분에 승차를 하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신 선생님들 가운데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연세도 상당히 있으신 분들 같은데 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내장사 대웅전은 보천교의 보화문 아시죠? 보화문이 이축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 2층 누각이었던 것이 2층 누각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정회로와 같은 구조의 건물입니다. 잘 아시죠? 혹시 모르시면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건물에도 위격이 있거든요. 건물에도 전당 합각 재헌 누정이라 해서 전자 들어가는 건물이 가장 위격이 높은 거죠. 대웅전 하듯이. 그래서 이 그와 같은 건물이 이 내장사 대웅전으로 이축이 되는데 2012년 10월에 화재로 전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현직에 한 30여 년 있다가 2013년 2월에 제가 조퇴를 하고 나왔는데 그게 습관적으로 제가 2013년에 하면 그냥 그 연대가 튀어나와요. 조기 퇴직했다는 얘기입니다. 불량해서 정년 앞두고 나온 것이 아니고 조기 퇴직해서 나왔습니다. 조퇴해서. 그런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마침 오늘 이 날짜를 알고 이사장님께서 날짜를 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2월 21일이죠. 22일 토요일인데 오늘이 임진왜란 때 4대 사고에 남아있는 그 조선왕조 실록이 다 불타고 전주 사고만 남았죠. 그 실록을 정읍 태인에 있는 두 유생이 내장산으로 안전하게 피란 보존시킨 날짜가 오늘 날짜입니다. 그래서 오시면서 전국 문화재 지킴에 뭐 행사하는 거 보셨죠? 예. 저도 그 2시에 지금 내비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아무튼 의미 있는 날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런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나눠드린 그 요인물 중에 그 5쪽에 있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요. 정읍이 후천 개벽의 중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한국민족운동사학회에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가 우리 안우상 박사하고 같이 발표했던 논문 중에 일부입니다. 처음으로 이거를 학회에 발표를 했는데 주어진 시간이 짧아가지고 내용을 다 발표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오니까 좀 더 하지. 내용이 엄청 재밌었다는 거예요. 거기 그 사학과 교수들이.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축약된 내용만 말씀드렸는데 그 좀 자료를 보시고 자 정읍이 왜 후천개벽의 중심지가 되느냐. 이 증산이 남긴 법원 중에 제가 2가지만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원평 잘 아시죠? 원평에서 정읍으로 가는 길을 남조선 백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월곡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혹시 무국대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무국도. 예, 이 정읍 태인에 있었던 것인데 이게 똑같이 우리 보천교와 함께 1936년에 유사종교 해산정에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 종교가 어디로 가느냐면 부산으로 가지요. 부산에 보수동으로 갔다가 감천동으로. 그렇죠? 현재 감천동이 백화마을로 아주 유명해졌어요. 예, 그게 바로 이 무국도가 부산에 가서 태극도로 바꿔진 것이죠. 여기에서 분파되어 가지고 서울 중곡동으로 올라온 것이 바로 대순진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뿌리가 저는 원래 전공이 종교사가 아닙니다만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뿌리가 지금 태인 지금 미륵불교도 있는데 증산교뿐만 아니라 증산교, 보천교, 미륵불교 방금 말씀드린 태국도 대순진리의
정산 사후에 교파가 한 80개, 연구자에 따라서는 김탁 박사는 100개라고도 하는데 그 본거지가 바로 바탕이 우리 정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민족 종교가 여기에서 발생이 되고 또 외부 있던 종교가 수용이 되고 여기를 근거지로 해서 확산이 되었다고 하는 종교사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정읍이라는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도 연관이 되는데, 그래서 이 원평에서 이 종교도 본부가 원평 통사동에 있었어요. 그것이 태인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가 이 지금 법원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 남조선 백기를 지칭해서 후천개벽의 새로운 세상이 정읍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겠지만, 두 번째는 정읍 농악 리듬에 한 번은 이제 정산 상제에게 물어봤어요. 제자가 농악의 리듬에 정적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정작궁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뭘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작궁으로 해석을 해봤다. 정읍에 큰 대궐이 들어설 조짐이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단에서는 차기 도읍지로서 이 정읍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월곡 선생이 1925년에 이밤 대흥리에 궁전과 같은 건물을 지었던 것도, 또 1924년에 천자 등극설이 당시 유포되었던 것도 이것과 다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궁궐로 같은 건축을 짓게 되는데, 자, 그 밑에 보시면 유인물에 교기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보천교의 교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빨간색 바탕에 노란 글씨로 우물정자가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화생토, 오행상생 중에 화생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생토가 토가 중앙이니까 바로 교기도 그 해석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교단에서는 정산교단에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궐 같은 건축을 모방해서 지었다는 걸로 첫째 아래 내려가 있죠. 11전이라고는 이 보천교 건축물의 중심 건물입니다. 이 11전이 열십자, 한일자죠. 그렇죠? 이 열십자와 한일자를 합치면 중앙토가 됩니다. 그래 여기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정읍이 우물정자를 쓰거든요. 우물은 사방에서 물이 몰려 들어왔다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사의 근원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숫자이자 시작을 의미하죠. 10은 음의 숫자이자 완성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고 여기서 끝맺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교단 관계자, 여기 지금 월곡회뿐만 아니라 교단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뿌리가 정읍에 있다. 왜 정읍을 돌보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지금 덕천에 있는 그 탄강지도 사실은 그 이슈가 아니거든요. 교단 내에서 그거 하나를 성조화 못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죠. 상생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내부에서는 상생을 못하고 있고, 그 갈등이 그냥 아직도 특정 교단에서는 봉합을 못 해가지고, 자, 이제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그 후천 개벽이 되면, 선천 세상 후천으로 바꿔지게 되면 원래 임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죠.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본 남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바뀌면 임금이 남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11전의 좌향이 바로 북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산을 등지고 서울 쪽을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해석을 가진 연구자가 그 안에 없었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건축에 담긴 메시지를 그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는 경복궁 궁궐 건축을 담당했던 사람이 도편수가 최원식인데 바로 이 궁궐 건축을 담당한 최원식이 이 보천교 건축물 11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사실도 역시 궁궐 건축을 모방해서 그에 못지않은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박석인데요.
박석은 얇을 박자입니다. 이 잘 갈라져요. 이 건축의 지붕 재료로도 쓰는데 그걸 쓰게 되면 굉장히 집이 품위 있게 보여요. 물론 이제 돌이기 때문에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이제 뭐 기둥을 굵은 걸로 써야겠죠. 이 박석이 궁궐 건축의 바닥에 쓰이는 재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요. 11전 터에서. 지금도 박석의 그 조각들이 현지에 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황화 조각도 많이 지금 발견이 되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더니 기념이라고 이걸 다 주워가서 지금은 몇 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 이거는 반드시 뭐 궁궐 건축을 모방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근정전도 사방에 그 동서남북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건물 위격이 가장 높은 곳이 절에서는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이고, 향교에서는 공자님을 모신 대성전이죠. 그렇죠? 부산의 태극도도 중심 건물이 대강전이에요. 원이 대강 할 때 주문에 나오는 그건데, 가장 위격이 높은 건물에는 똑같이 동서남북 사방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역시 동서남북에 문을 설치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렇게 따라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그 해태. 이 11전 앞에 해태가 있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현재 보천교 건물 중에 중심 건물인 11전이 현재 서울에 있는 조계사 대웅전이라는 사실은 잘 아시죠? 자, 현재 조계사 대웅전에도 해태가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전국 사찰에 해태가 있는 절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의문스러운 것이 왜 절에 해태가 있나 이거죠. 자, 해태가 뭡니까? 예? 예, 그래서 오늘 바로 잡으려고 그 이걸 제가 해태는 뭐 경복궁 광화문 앞에 있는 해태가 관악산에 있는 화기를 막기 위해서 세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궁궐 건축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의 박사학위 논문을 읽어보면 이거는 잘못 와전된 것이다. 화기를 막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해태는 어떻게 보면 궁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광화문 앞에 그 해태에 노두돌, 하마석이 있었대요. 여기 궁궐이니까 내려서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조선시대 관리들의 관복이 그 여러 번 바꿔졌어요. 바꿔졌는데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고종 황제 때 관복이 바꿔진 것을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문관이 정삼풍 이상인 경우에는 이 가슴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흉배라고 그러죠. 3품 이상인 경우에는 그 무늬가 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품 이상은 학이 2마리가 들어가요. 쌍학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학이 1마리예요. 단학입니다. 문관일 경우에 학이에요. 상징이. 자, 무관인 경우에는 3품 이상인 경우에는 호랑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시 3품 이상이니까 2마리죠. 그래서 쌍호지요. 그리고 3품 이하는 이제 단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무백관 관리 중에 흉배에 학과 호랑이가 들어가지 않는 관리가 있어요. 바로 사헌부 관리들이 들어갑니다. 이 사헌부 관리들은 그 사헌부의 우두머리 흉배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해태가 들어갑니다. 해태 또는 해치라고 하는데 상상 속의 동물이죠. 이 동물은 시비가 있을 때 잘못한 쪽을 뿔로 들이받는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사찰 앞에 세웠냐 이거죠. 아까 얘기한 화기가 아니고 그 궁궐을 상징하는 것으로 세웠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계사도 저도 여러 번 가서 등도 달고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내장에 와서 등도 달고 절밥도 먹고 크리스마스 되면은 제 연구소 옆에 교회가 있어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고 또 성금을 한 돈 10만 원 해요. 주로 이제 가는 데가 우리 정업은 제가 순창 구암사를 우리 안 박사님이 자주 가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박안영 스님이 계셨던 거, 우리 내장사
또 병련왕, 여기 성부랑, 저 정토사 이렇게 돌고 그러는데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종교는 다 똑같은 적이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종교를 굳이 물으면 기불천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제 석사 논문이 천주교예요. 정말이야. 성당에서 저를 데려가려고 한 2년간 공을 들였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원래 종교가 없어야 돼요. 종교 연구하려면. 아직도 많이 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유인묘를 보십시오. 자, 7번째는 우리가 그 사극을 보면은 임금 뒤에 반드시 그 임금을 상징하는 민화가 있죠. 그게 바로 오봉산 1월도입니다. 해와 달, 그리고 5개의 봉우리가 있고, 뭐 폭포가 있고 그러는 건데, 이 11전 내부에 오봉산 1월도를 상징하는 벽화가 있었다. 근데 여기는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 그것이 있고, 3개의 산이 어디냐? 바로 여기 이밤산, 방장산, 삼성산. 삼성산 잘 모르시죠? 네. 혹시 외지에서 오실 때 내장 IC로 들어오면요, 북측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삼성산 아래예요. 우리 정읍에 계시는 시민들도 이걸 몰라요. 삼성산이 내장산 국립공원의 일부입니다. 거기도. 근데 우리 시민들 1%도 안 돼요. 삼성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게 국립공원을 모릅니다. 가을에 단풍 드는 시기는 내장보다 더 멋질 수 있어요. 가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궁궐을 상징하는 건축뿐만 아니라 벽화도 11전 내부에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서울에 있는 5대 궁궐의 남문, 남쪽 문에는 반드시 될 화자의 문이 들어갑니다. 명칭이. 광복궁에, 지금 합성이 됐어, 단어가. 경복궁의 남쪽이 광화문이죠. 그러죠? 광화문이요. 될 화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임금의 덕으로서 백성을 교화시킨다는 거예요. 창덕궁이 뭡니까? 창덕궁의 남문이? 서울서 안 오셨어요? 본화문. 그 다음에 인화문은 어디예요? 지금 인화문이 없어지고 대한문. 그 인화문이 남문이었는데 이것이 없어지니까 그 남문을 쓰는 게 지금 대한문이거든요. 원래는 지금 없어진 건데 인화문입니다. 5대 궁궐의 남문이 다 무슨 자가 들어간다고요? 될화자가 들어간다. 자, 보천교의 11전이 중심 건물이고 그 남쪽 건물이 사실은 북면이니까 북문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봐서는 남문에 해당되는 문이 보화문이에요. 이 보화의 화자, 될화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제 판단에는 지금 뭐 그 이유를 한두 가지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명백하게 여기는 후천개벽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도로를 종로로 명명을 하고 아까 이 풍묘를 보화문에 명칭하고 천자가 있을 곳이니까 황하를 있고 모든 것이 저는 명백하게 궁궐 건축을 모방하고 여기가 차기 도읍지 후천개벽의 새로운 세상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9번째 내용은 앞에서 이제 교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생각으로 하나 좀 빠진 게 있네요. 이게 정리하다 보니까. 보천교 건물 중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정화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역시 우물정자에다가 빛날 화자를 쓰고 식당자를 씁니다. 아까 건물에 육격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자 다음 건물이 당자예요. 전당 합각 재헌 루정. 여기서 나오면 요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건물에 품격이 있는데 육격이 있는데 아무리 육격이 높아도 전자 이상은 붙일 수가 없죠. 일반 백성이 아무리 권력 있고 돈이 있어도 건물을 지어놓고 전자를 못 붙이는 거예요. 전자 다음 건물이 뭐냐? 당자예요, 당자. 근데 지금 보천교 건물 중에 정화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 다음 가는 11전 다음 가는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을 어떻게 했느냐? 청화로 이었습니다. 자, 서울의 5대 궁궐 중에 청화로 이은 건축물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창덕궁이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경복궁 아닙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해요. 5대 궁궐 중에 세계유산 그러면 경복궁으로 알고 있는데 경복궁 아닙니다. 창덕궁이에요. 후원 저쪽에서. 후원 들어가기 전에 선정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나중에 가시면 꼭 보세요.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 햇빛이 내리시면은 바로 궁궐 건축은 황하나 청화를 이었어요. 그런 정도의 유격이 있지 않은 건물에는 올릴 수가 없는 건데 정화당에 청화를 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자는 황하로 이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일본 천황에 대한 불경죄라 해서 그걸 황하를 내리게 하니까 그건 못 이었는데 이 정화당만큼은 청화로 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는 뭐 이 건축물이 폐철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실물은 볼 수 없지만 남아있는 기록 사진을 보면 지붕 위에 올리는 거 있죠.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 그 추녀마루에 올리는 게 있어요.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어처구니. 이제 보통 어처구니는 이제 맷돌에 있는 걸 어처구니라 많이 인식이 돼 있고 잡상이라고 합니다. 잡상. 그 잡상이 뭐예요? 사악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홀수로 세워요. 3, 5, 7, 9, 11 이렇게. 최고 많은 게 11개예요. 경복궁 경회루에 가셔서 꼭 세보세요. 11개입니다. 최고로 권위가 있는 건축물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정화당에 잡상이 올라가 있어요. 잡상이. 청화가 잘렸는데 잘린 것을 계산하고 세어보면은 잡상이 5개로 추정이 됩니다. 어처구니가. 그럼 잡상이 뭐냐? 지금 연구자들이 11개 올렸을 때 잡상이 하나하나가 뭘 상징하는지 다 알 수는 없는데 거기에 손오공, 접팔개, 또 뭐죠? 예? 사오죠. 그거는 확실히 맞다고 그래요. 그걸 상징해서 올렸다고. 그래서 현재 그 건축물이 없어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제가 정업지역의 인문학 강의를 거의 안 나간 데가 없습니다. 안 나간 데 없다는 얘기는 법원부터 시작해서 판사님들 모시고 법원, 경찰서, 박물관, 심지어 노인대학, 귀농귀촌, 탈북자 안 나가는 데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 그래요. 정읍이 인문 관광 도시예요. 역사 문화 자원이 무지무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장도 보세요. 안내자에다 감출장자예요. 여기 내장산이. 뭘 감췄어요? 조선왕조실록. 지금 세계 유산이 됐잖아요. 이 정읍 태인에 있는 두 선비가 이쪽으로 피난시키지 않았더라면 조선왕조 선조 이전에 200년 역사가 소실될 뻔했어요. 용의 눈물을 어떻게 봐요? 그렇죠? 예? 용의 눈물을 어떻게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 여기가.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정읍이 인문 관광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문학적인 지식이 기반이 된다. 스웨덴은 전 국민의 50%가 인문학 동아리입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검색해 보세요. 달라요, 선진국과. 아마 여기 이 내장산에 제가 이런 얘기면 국립공원 관계자들 서운하실 텐데 사실 국립공원 많이 안 옵니다, 여기. 자연 경관을 위주로 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향해야 한다. 정읍은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니까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서 그거를 먹고 사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살아남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지금 실록 하나만 해도요, 엄청난 거예요. 이제, 제 시계로 17분인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아까 30분까지 해달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거든요, 제가. 자, 실록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콘텐츠가 올 수 있어요. 자, 군산에 근대 역사 박물관이 있죠. 그 개발할 때 굉장히 양날의 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놔두도, 개발해도 문제고, 놔두도 문제고. 그런데 이제 그 사학과를 나온 그 학예사 한 분이, 저한테 직접 후배가 되기도 하는데,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 식민지 근대문화유산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에 1년 200만 명 왔다. 내장산 국립공원? 아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겠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150만 안 와요.
박물관 하나에 간다는 얘기예요. 강원도 영월군이 우리 정읍시하고 똑같습니다. 도농 통합도시예요. 인구가 12만이 안 됩니다. 정읍이 현재 11만 7천이에요. 그 조그마한 도시에 우리 정읍시와 똑같은 규모의 박물관이 15개가 있어요. 맨 먼저 세워진 것이 김삿갓 박물관입니다. 김삿갓 고향이 거기거든요. 군수가 처음에 박물관을 세울 때 국민들이 엄청 욕을 했어요. 왜 돈 안 되는 거 하느냐. 근데 군수가 이 뚝심이 있어가 밀어붙였는데 지금은 박물관 투어를 오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어요. 이제는 군수를 받들어 모십니다. 선견 진명이 있었다. 박물관 얘기, 아까 실록을 콘텐츠에서 방하는 여러 가지 있겠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정읍이 인쇄문화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직지신경 아시죠?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로 찍은 것이 직지신경이에요. 이게 세계 기록문화유산입니다. 이게. 근데 이 직지신경을 쓴 저자가 누구냐? 백운화상이에요. 이 백운화상이 바로 정읍 사람이에요. 이 직지신경을 찍은 것이 충북 청주인데 청주에서는 직지신경을 찍었다는 콘텐츠 하나로 거기다 고 인쇄박물관을 세워놨어요. 이 인쇄박물관에 150만 명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시면 보세요. 고 인쇄박물관 출입문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백운화상은 전북 정읍 고부 출신이라. 저는 PPT가 있으면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오늘 실록 지킴의 날 행사하는데 6월 22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 뭐 아까 얘기한 우리 민족종교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꾸려 나간다면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역사 연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부산에 있는 송상현 광장이 있어요. 광화문 광장이 2.5배 정도 됩니다. 그거 2,500억 들어갔어요. 20년 동안. 돈 마련이 안 되니까 50억, 100억 만들어서 부지 만들고 확장하고 용역 주고 해서 만든 건데 그 송상현이 동네 부사잖아요. 임진왜란때. 이 사람이 정읍 사람이에요. 정읍시 덕천면 출신입니다. 거기에 천곡사지 7층탑이 있는데 그 이분의 호가 천곡이에요. 그래서 천곡 송상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납니다. 여기는 자원이. 그래서 이 앞으로는 지금 현재 지금 시장님이 젊기도 하고 또 한때 저희 연구소 그 연구원으로 나오시기도 했어요. 마인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현재 계시는 우리 시장님이 문화 행정을 그 마인드로만 펼쳐나간다면은 앞으로 정읍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로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